나이팅게일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까? 정말 총 맞고 칼 맞아 죽나? 나이팅게일이 내린 결론은 위생 문제가 결국 이 사망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망률이 42%에서 2%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로또에 관한 질문도 제가 가끔 받는데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봐야 될 거는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 가장 높아지는 조합이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수학과의 박형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백의의 천사, 위대한 간호사였을 뿐 아니라 또한 위대한 통계학자였다라는 것을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1853년에서 56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큰 전쟁, 크림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한 80만 명 정도가 사망한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까? 정말 총 맞고 칼 맞아 죽나? 이제 이분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봐야 되겠는데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더니 통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높은 분들을 설득해서 각 병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데이터들을 모으고 기록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니까 나이팅게일이 내린 결론은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사람은 오히려 그 중에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더러운 물에 뭐 혼탁한 공기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며칠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문제가 결국 이 사망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갖는 설득력이란 게 있잖아요. 사령관에게 보여주면 그 데이터가 갖는 그 어떤 명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되거든요. 이분은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던 사람이고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전쟁터의 위생 상황을 대대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됐고 그러고 나서 사망률이 42%에서 2%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병원을 가면 예전에 4,200명이 죽었는데 이제 200명만 죽잖아요. 그래서 통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끌어내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아주 클리어 앤서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이었나요? 미국에서 아주 그 악성 독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약한 노약자들은 사망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이러한 그 질병을 통제하고 대응책을 세우고 하는 이제 중앙 정부 기관이 CDC입니다. 근데 이 CDC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금 뭐 감기가 많이 걸렸나 이거를 병원의 환자 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동을 통제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독감의 전파, 이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병원 데이터들이 다 중앙에 모여서 CDC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 독감 환자가 몇 명 걸렸구나를 파악하는데 2주 걸린다고 해요. 어느 지역에 굉장히 많이 걸렸네? 그럼 거기를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2주 전 데이터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그 사람들 다 다른 데로 갔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구글이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면 증상을 뭐 검색을 한다거나 뭐 간단한 치유법을 검색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검색 데이터를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독감 걸린 환자들의 수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2주가 아니라 정말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막 퍼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학교를 휴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데이터 분석 또는 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 특히 감염병의 확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FBI가 굉장히 방대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90년대 초에 FBI가 데이터는 많이 쌓아놨는데 지문을 몇억 개를 쌓아놨는데 문제는 범죄 현장에서 가져오잖아요. 누구 새로운 지문을. 이거를 그 몇억 개를 대조해서 매칭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각각의 지문 데이터가 보통 한 10MB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몇억 개하고 어떻게 다 대조하고 있냐고요.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도 지난한 작업인 거죠. 게다가 10MB짜리를 몇억 개를 저장하는 것도 당시만 해도 저장 공간이 굉장히 비싸던 시절이라 큰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어떻게 검색을 빠르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게 국가적인 중요 과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모했습니다. 대규모로 공모를 했는데 당시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 해결책이 거기에 이제 수학자와 전산학자가 같이 협력을 한 건데요. 그 웨이블리 이론이라는 걸 썼어요. 10MB짜리 지문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새로운 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할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MB짜리 데이터를 이 하드웨어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류합니다. 대강의 윤곽만 이 지문에서 대강의 윤곽만 딱 끄집어내요. 그러면 이거는 사이즈가 작거든요. 요거를 딱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세밀한 지문 그걸 또 저장해요. 그 다음에 더 세밀한 걸 또 저장하고 이렇게 쭉 레이어를 저장하면 위에서 저장한 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큰 아웃라인만 빼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남는데 그건 좀 희미해진 지문이거든요. 그 희미해진 지문에서 거기서 다시 윤곽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해진 윤곽이죠. 그 다음에 더 희미한 지문이 남았겠죠. 거기서 다시 또 윤곽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저장을 숫자
수차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술 같은 일이 생기냐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 왔어요. 이거를 다시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대강의 윤곽,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세밀한 윤곽, 이렇게 나눈 다음에 윤곽만 비교하는 거예요. 윤곽을 몇억 개의 윤곽과 비교해요. 이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10MB가 아니고 뭐 고작 해봤자 몇백 킬로바이트 이 정도니까 금방 비교할 수 있어요. 몇 개월, 몇 년이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비교할 수 있어서 거기서 만약 매칭이 나오면 그걸 딱 찾아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윤곽을 가진 게 한 100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만 개 중에 두 번째 윤곽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개 중에 두 번째 윤곽이 매칭하는 게 한 10,000개 나온다고요. 이 각각은 다 사이즈가 훨씬 작은 데이터라서 비교가 빠른 거예요. 1년 걸릴 일이 한 10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레이어로 다양한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구나라는 통찰을 얻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FBI가 그 방식으로 하고 나서부터 아주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이제는 범죄 현장의 지문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아마도 FBI 방식을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또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전에는 빅데이터 없이 다 살았는데 요즘은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없는 데이터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안 모으던 데이터를 모으는 거냐, 왜 갑자기 이 데이터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아요. 둘 다인데요. 안 모으던 데이터도 모읍니다. 에너지 빅데이터가 그런 경우인데요.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계량기는 15분에 한 번씩 전기를 재요. 한 달 동안에 그걸 쭉 모으면 이 집이 그럼 전기를 얼마 썼나를 알게 돼가지고 그 집에다가 이제 고지서를 보내죠. 계량기의 거의 유일한 목적은 고지서 발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 계량기라는 게 이제 나오죠. 이 스마트 계량기는 뭐 0.1초 한 번 이렇게 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 달 동안 이으면 어떤 곡선이 나오겠죠. 그 집의 전기 사용 패턴이 나오겠죠. 이걸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정권만 1년을 저장하면 이게 굉장히 큰 데이터가 됩니다. 빅데이터. 이런 걸 모아요. 이런 데이터는 예전에 안 모으던 데이터죠. 그렇게 에너지를 15분에 한 번씩 재면 되는 건데 왜 그걸 0.1초 한 번씩 재고 그걸 다 쌓아놓을까?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과학적 기술이 있냐면, 자, 그 집의 전기 사용 패턴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학으로 말하면 함수가 되는데요. 이 안에는 냉장고가 사용한 전기량도 있을 거고, TV가 사용한 전기도 있을 거고, 컴퓨터가 사용한 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그거에 기여한 컴포넌트들, 그 전기 사용들은 다 지문 같은 게 있어요. 풋프린트가 있어서 그걸 잘 보면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전체 사용량은 이거지만 이걸 갖다 이 중에서 TV가 사용한 건 이만큼이고 냉장고가 사용한 건 이만큼이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술이 수학에서는 이제 푸리어 해석학이라는 걸 씁니다. 푸리어 애널리시스나 웨이블릿 애널리시스 이런 걸 쓰면 하나의 함수에서 이거를 요소들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스마트 미터 하나로 다 쟀는데 냉장고 따로 사용량 별도로 안 쟀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이거든요. 어느 날 근데 갑자기 냉장고가 그 집의 패턴이 보통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느 부분에서 진동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냉장고 고장났다. 빨리 수리공 부르세요. 아니면 TV 신호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한 TV는 이 정도 되는데 이 집은 그러니까 뭐 한 11시까지 TV를 보고 그 뒤에는 안 보는 집이구나를 대충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2시쯤 새벽 2시에 갑자기 TV가 틀어져 있다거나 뭐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로 문자가 갑니다. 도둑 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또 특히 요즘은 노인분들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TV가 보통 켜 있다거나 뭔가 이 전기 사용에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례적으로 안 움직인다거나 그러면은 가족한테 문자가 가죠.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다. 이러면 누군가 가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실버 세대가 늘어나는 시대에 어떤 케어가 가능한 에너지 빅데이터가 그 집의 어떤 프라이버시 정보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걸 잘 활용하면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이례적인 일이 생길 때 바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국내에서 당연히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감염병의 확산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조류독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리, 닭 막 이렇게 우리가 대량으로 폐사하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거 새들이 옮기는 거니까 조류독감, 첫새들을 이동하는 걸 막고 새들의 움직임을 막고 양계장에서 닭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는 걸 막고 막 이런 식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당시에 KT가 그 휴대폰 빅데이터를 갖고 이걸 한번 다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새들의 움직이는 루트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았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움직이더래요. 조류독감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 무슨 말이냐면 차들이 옮긴다, 새들이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옮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과 달랐던 거예요. 오랫동안에 사람들이 믿던 조류독감에 대한 상식이 깨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대응이 달라졌죠. 차들의 이동을 통제하죠. 그 다음에 차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차들을 소독하고, 자주 보시죠? 조류독감 운영할 때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서 차량을 소독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 구글의 성공을 가끔 알고리즘의 성공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구글이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요. 당시에는 검색 엔진 회사로 기업으로 출발했죠. 당시에 전 세계 검색 엔진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야후거든요. 근데 이 검색 엔진이라는 분야가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참 힘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한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면 컴퓨터 시작할 때 바로 그걸 뜨죠. 시작 페이지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의 습관 맨날 하던 거니까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야후가 이미 검색 엔진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구글이 이제 후발주자로 출발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그랬는데 야후를 완전히 무찌르고 정말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기업이 됐잖아요. 이게 왜 됐을까요? 결국은 검색 알고리즘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페이지 랭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페이지는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죠. 세게 브린이랑. 이게 그 검색 알고리즘 이름인데 이게 수학으로 말하면 그래프 이론을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게 야후가 사용하던 그런 검색 방식과 다른 거죠.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한 거죠. 야후에서는 자, 내가 뭘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검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의 단어의 유래, 세계적으로 유치원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국가별 비교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이름들도 나올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장난으로 그냥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블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유치원 해가지고 1000번 써놓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게 빈번도, 그 단어가 사용된 빈번도로만 만약 검색한다면 당연히 이 1000번 써놓은 이 블로그가 제일 먼저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죠. 아무런 정보도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야후의 알고리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빈번도에 기반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글은 이걸 바꿨어요. 예전에 그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사이트를 많이 방문했나 이걸 또 본 거예요. 결국 도움이 됐던 페이지를 그 뒤로 자주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차후에 더 많이 방문했던 것이 아마도 더 렐리번트 할 거다. 이제 이게 이렇게 판단하고 그거에 가중치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의 사람이 앞으로 이제 검색을 할 때 가장 맞는 페이지, 자기가 진짜 원했던 페이지가 제일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당연히 이걸 몇 번 경험해 보면 돌아갈 수가 없죠.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수학적인 어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철학도 중요하다. 이 빅데이터는 때로는 통념에 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한 개인의 신념과 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빅데이터 분석으로부터 끌어내는 결론이 다를 때 사람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출생률이 높을 것 같아요? 라고 묻잖아요. 95%의 사람들이 이란이 높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회계 국가고 아마도 여성의 인권이 좀 더 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낳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높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종교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그냥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믿는데 그 통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소득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소득이 높다는 거죠. 로또에 관한 질문도 제가 가끔 받는데요. 그 로또의 각 번호들의 조합, 이제 하나의 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각 조합들이 나타날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만약에 1000만 장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 1000만 개의 다른 조합들이 나올 텐데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봐야 될 거는 기대값입니다. 확률론이 17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17세기 이전에 없던 개념이 기대값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스칼과 페르마라는 사람이 이 기대값의 개념을 도입해서 근대 확률론을 만들었는데요. 로또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기대값이에요. 하나를 샀을 때 이것의 기대값이 얼마인지, 번호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번호, 그거는 각각은 똑같지만 그 번호들은 만약에 당첨됐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 번호를 골랐다. 그러면 상금을 100명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조합이 받는 확률은 똑같지만 기대값은 달라요. 파퓰러한 번호는 기대값이 낮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희귀한 조합, 사람들이 잘 안 고르는 조합이 당연히 기대값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수학의 관점 또는 확률론의 관점으로만 말한다면 기대값이 가장 높아지는 조합을 고르는 것이 그 전략이 될 것이고, 따라서 남들이 안 고르는 번호 조합이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